안녕하세요. 노후법인 명문입니다. 2023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3월이면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장 여러분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노후법인 명문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2023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건설 사업장에서 조금 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물론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설명회가 그 어려운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설명회는 총 2개 회차로 구성을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런 내용들까지 다 다루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익히셔도 충분히 보험료 신고를 큰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번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1화 이 내용만 보셔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1화에서는 그 조그만한 건설 사업장에서도 이 정도 내용만 알면 충분히 문제없이 보험료 신고를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요, 어느 정도 보험료 신고는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건설 공무를 몇 년 정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느 정도 기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 본사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 그리고 건설 일괄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6번으로 끝나는 그런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건설 본사 관리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설 일괄도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6번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잘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 6번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건설 본사는 뭐냐? 건설 본사는 상용 사무실 내근직 보수의 합산액을 신고하는 그런 관리번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옆에 저희가 이제 Q&A 식으로 이렇게 달아놨지만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설 본사라는 거는 건설업 사무실,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은 이제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인력이 첫 번째로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이나 공무, 설계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이제 공사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이 있을 텐데, 건설 본사라고 하는 거는 그 건설 사무실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라든지 공무라든지 이런 서류 작업, 이런 사무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번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건설 일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관리번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설 본사에는 상용 사무실 내근직에 대한 보수가 다 들어가게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일괄에 대해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 일괄에는 현장 상용직 보수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 일용직 보수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외주공사비나 기타 보수 이런 것들도 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주공사비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하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도급.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실 거지만, 건설업 우리가 원도급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도급을 줬다라고 하면 그 하도급 인력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다 원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로 나뉘고, 건설 본사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분들의 보험료를 신고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 일괄은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모든 외주공사 하도급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본사와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어떤 보험료들을 넣어야 될지, 어떤 보수들을 넣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건설 본사에는 자,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구분이 되죠. 고용산재보험이니까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건설 본사의 고용보험은 사무실 내근직 보수에다가 현장직 보수까지 다 합산해서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무실 내근 직원 보수 총액만 입력해서 건설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자, 어쨌든 건설 본사 0번에서 그 고용의 주체는 일단은 건설 본사예요. 사무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현장직은 물론 사무실 직원까지 다 보수 총액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산재보험은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냐? 산재보험의 발생 위험에 있어서 사무실과 현장을 비교했을 때 현장이 당연히 장소적인 의미에서 월등히 사고 발생률이 높고 그 위험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당연히 현장직과 사무실직 어느 장소에서 근무하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 총액은 고용보험은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일괄의 보수 총액은 어떤 보수 총액이 들어가느냐? 자, 산재보험에는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왜냐면 아까 장소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직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무조건 건설 일괄로 보수 총액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일용직 보수, 당연히 현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외주공사비, 당연히 현장이죠. 이것도 외주공사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일괄 보험료로 보수 총액으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를 이제 외주공사비의 30%인데요. 요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주공사비는 공사비 총액이잖아요. 그 안에는 원재료도 들어갈 것이고 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도 들어갈 것인데 그 중에 외주공사비 총액 중에 30% 정도를 인건비의 비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보수 총액으로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는 건설기계, 특고 보수 총액도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일괄의 고용보험에는 현장 일용직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30%. 그러면 자, 옆에 산재보험과 비교했을 때 빠진 게 이 본사 소속 보수와 건설기계 특고의 보수가 빠져 있는데요. 왜 빠져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의 주체는 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산입이 돼 있죠. 여기에 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일괄 보수 총액에서는 빼셔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자, 2021년부터 그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기계 특고 보수총액도 고용보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은 그 부가고지입니다. 부가고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매달 신고하고 매달 납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은 매달 신고하고 매달 고지서가 날아와서 매달 납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따로 보수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면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중납부가 되기 때문에 꼭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기계 특구는 산재보험만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보수총액만 이번 보험료 신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고용산재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순서는 고정된 건 아닙니다. 고정된 건 아니고 저희 여기 이제 질의응답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순서대로 해야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보험료 신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 경험상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해보면 가장 순조롭고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 라는 순서로 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뭐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아니면은 회사에서 그동안 해오신 편의대로 이런 순서는 좀 바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험료 신고가 가장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순서는 이런 순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용을 설명드릴 내용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본사 상용직 급여, 본사 상용직의 보수 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사 상용직이라고 할 때 이 건설 본사의 의미는요, 사실 본사가 있고 우리가 건설 사업장이 있으면 건설 회사가 있으면 건설 회사의 본사가 있고 각 지역에 지사가 있다. 그래서 본사 지점, 본사 지사 이런 의미에서 본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산재 보험료에 있어서 본사의 의미는 사무실 내근직과 건설 현장직을 구분할 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산재 보험료에 있어서는 특히 장소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장소적 의미로 근무자들을 구분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하기 위한 의미에서 본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설 본사의 고용산재 관리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성립되고 그 이후로 관리번호가 바뀌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사무실과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은 그러면 사무실 내근직으로 포함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장직으로 포함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설계도 하면서 그리고 현장 가서 이제 현장 관리도 하시고 아니면 뭐 직접 공사에 투입도 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근무 보수가 사실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월별 보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사무실 근무 기간 동안은 사무실로 그리고 현장 근무 기간 동안은 현장 보수로 포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비중이 좀 더 높거나 뭐 거의 현장직이다, 현장에 나가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은 그냥 이제 현장직으로 포함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사 상용직 급여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합산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자, 쉽습니다. 이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요거는 뭐, 그 연말정산이 끝나시면은 이제 2022년 자료들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보시면은 이 상용직 직원마다 이렇게 월별 보수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보수가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급여는 얼마, 상여는 얼마, 그리고 뭐 심지어 뒤에는 이제 비과세 금액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요. 식대 이렇게 나와 있죠. 식대 비과세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상용직 보수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수 총액에는 이 당연히 비과세는 제외하셔야 될 거고요. 비과세는 제외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급여나 상여,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들을 모두 다 합산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식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 이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식대를 10만 원씩 이렇게 다 넣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식대 비과세를 넣으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이식대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따지고 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요런 그 공단에서는 이 식대를 비과세, 만약에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했다라는 그런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이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고 4대 보험료를 추징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분은 어떻게 받냐? 만약에 이제 연계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쪽에 요청하시면은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자체 기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사 상여직 급여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사 상여직 급여를 산정할 때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할 거고요. 조금 낯선 부분도 있으실 건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주의사항이죠. 뭐냐면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동거 친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은 제외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동거 친족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도 되지 않고 이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특례로 정말 이제 산재보험을 원하시거나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특례로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 혜택이라든지 이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고용산재보수총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 입사자의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만 65세 이후 입사자입니다. 만 65세 이후 입사자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셔서 계속 2022년까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고용보험 제외라고 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실업급여에서만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만 만 65세 이상자가 제외가 되거든요. 네, 실업급여에서만 제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을 제외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하신 부분이 F2, F5, F6 이 체류자계 외국인은 사실상 내국인이랑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인이랑 똑같이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다 포함을 해주시고 그 외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이제 보수총액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또 H2, E9 이런 체류 자격이죠. 이런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만 제외가 되고 고용안정 직능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제외를 하시면 안 되고 요 두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만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슬슬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이 해보시면 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2022년 확정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2년 1월에서 6월부터 7월에서 12월 기간을 구분해서 보수총액을 합산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보험료 신고하실 때도 요거 구분해서 신고하시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를 각각 구분해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 7월부터 고용실업요율이 변경되었거든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요율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거 1.6%에서 1.8%로 변경이 되었죠. 저희도 참 의아한 부분인데 왜 굳이 연중에 보험료율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논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구분하는데 조금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실신고 하실 때도 보수총액 넣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공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
1월, 6월부터 7월, 12월 기간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수총액을 합산하느냐. 이것도 저희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아까 그 상용직 급여는 원천징수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천징수부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구분해서 합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만 다 더해서 그거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다 더해서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보수를 또 합산을 하시는 거죠. 이런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세무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부를 출력하시는 거 말고 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를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출력하시면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총액이 구분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당연히 이 두 번째 방법이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건설 본사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이 건설 일괄에 대한 보험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냥 원천징수부 하나만 확인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의사항만 유념하셔가지고 합산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게 진짜 복잡하고 이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이제 원하도급 매출액의 구분인데요. 사실 건설 일괄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원하도급 매출액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 자, 건설 일괄 보험료의 크기와 직결된다. 저희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의 보험료까지 다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비중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를 내야 될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원도급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그 비중만큼 우리가 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저 여기 이제 Q&A도 달아놨지만, 그 원도급 공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건설 일괄 보험료도 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00% 하도급이다. 100% 하도급이면 우리는 현장에 대해서, 일괄에 대해서는 낼 보험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도급이고 다 원청에서 내주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일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그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어요. 100% 하도급인데. 그래서 건설 일괄 보험료는 0원이 맞지만 단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도급이랑 하도급이 공사 계약을 할 때 이런 약정을 따로 맺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하도급사가 납부를 한다라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인수 약정이라는 걸 맺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하수급인이 이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납부를 해야 되게 되는 건데,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원청에서 이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는 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 착공일로,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 승인을 받아야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인정되면 하도급 공사지만 그 하도급 공사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그 하도급사가, 약정을 맺은 하도급사가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수급이 인정 승인이 전혀 없고 우리는 다 순수하게 100% 하도급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고용산재 보험료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권이 없었다면 건설 일괄 보험료는 100% 하도급인 경우에 0원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괄 보수총액, 그러니까 일괄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체 원도급 현장의 실제 보수총액을 다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원도급 현장에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재무제표 공사원가세서상의 총 보수총액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 원하도급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2020년도에
공사를 수행한 현장이 A, B, C, D라는 현장 총 4개가 있었고 이 A, B 현장은 원도급이고 이 C, D 현장은 하도급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A 현장에 투입된 보수총액을 100원이라고 하면 이 100원 산정하고 그리고 B 현장에서 이제 계산한 총 보수총액을 계산했더니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보수총액을 총 원도급 현장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니까 200원이라고 보수총액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이 A라는 현장, 원도급 현장에 100원이라는 보수총액이 산정이 됐고 B라는 원도급 현장에 대해서 100원이라는 보수총액이 산정이 됐고 그리고 또 C라는 현장의 보수총액, 하도급 현장의 보수총액 산정해 봤더니 100원이 나왔고요. D라는 현장에 대한 보수총액이 하도급 현장의 보수총액이 마찬가지로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2022년도에 투입된 건설 현장에 투입한 총 보수총액은 400원이죠. 400원인데 이 중에 자 우리가 원도급 하도급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A, B 2개, C, D 2개 50%죠. 그래서 원도급 비율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50%.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이 됐을 때는 이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산정되는 보수총액은 똑같죠. 똑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보험료 산정이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험료 신고를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맞춰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요. 회사에서도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체 원도급 현장의 보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은 다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이 보험료의 정확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식을 따라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하도급 매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하도급 매출을 구분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수급인 사업주의 인정승인 매출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이거 하도급인데 라고 해서 고용산재보험료 뺐다가 보수총액에서 뺐다가 나중에 확정정산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조사를 받았을 때 이 하수급인 사업주의 인정승인이 누락돼서 그러면 이게 원도급 비율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험료 차익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수급인 사업주의 인정승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약정서 찾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하수급인 사업주의 인정승인을 받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다른 뭐 약정서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수급인 인정승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정서 다 쓰고 뭐 이렇게 뭐 보험료 납부하기로 약정을 다 했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수급의 인정 승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하도급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만 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서요. 이 정보조회라는 메뉴가 위에 있어요. 이 정보조회에 들어가시면은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데 가장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하수급 승인 여부에 O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급 승인 여부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하수급이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원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수급인 사업중 인정 승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하도급 계약인 경우에도 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하도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이렇게 인정이 된 그런 하도급 현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건설 일괄, 건설 현장에 대한 보험료, 보수총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건설 일괄
보수총액은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보수는 다 이 건설 일괄 보험료로 산정이 된다. 뭐만 빼고? 이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만 빼고 다 이 고용산재가 보수총액이 다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현장 상용직. 그러니까 현장 아까 보셨던 부분이랑 조금 다른데 현장에서 근무한 상용직, 현장직으로 분류되시는 그런 분들의 보수총액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본사 내근직 상용직, 본사 상용직 보수총액 구분하시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상용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가 이 원천 징수부를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비과세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비과세를 제외한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을, 자, 그럼 이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을 다 합산을 하셨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고용은 본사 보수총액에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산재는 일괄 보수총액에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잘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고용보험은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이 건설 본사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은 건설 일괄에서는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이 본사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이 건설 일괄에서는 포함된다. 자, 이렇게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는 직원에 대한 내용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이제 건설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보수총액 중에 하나죠. 현장 일용직 급여입니다. 일용직 급여. 이 일용직 급여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대표적으로 재무제표가 있죠. 왜냐면 이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랑 그리고 공사원가 명세서 요 두 가지에는 사실 건설 사업장에서 투입된 모든 인건비가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대략적인 보험료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현장 일용직 급여는 대표적으로 이 공사원가 명세서에 임금 또는 이거 사업장마다 좀 명칭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잡금 또는 노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을 보시면은 우리 회사의 전체 1년간 일용직의 보수총액이 이 정도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마찬가지로 이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국세청 신고 자료, 그러니까 일용직 분들의 보수를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출력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셔도 그 일용직의 1년간 보수총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이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공사원가 명세서상 임금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체 일용직 중에서도 제외돼야 될 보수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외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지급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거예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 다 자료 가지고 계신 건데 뭐냐면 노무비 명세서, 그 속된 말로 데스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무비 명세서를 보시면은 그 안에 또 이제 우리 연간 월별로 현장별로 구분된 보수총액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자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무비 명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다가 보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신고 내용이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이거 보고 확인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에 이 적용제외 일용직 보수는 이제 차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세 가지 자료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 공사원가 명세서상 임금, 작급, 노무비 이거랑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합산액, 그러니까 국세청 신고 자료,
그리고 일용 농업비 명세서 합산액. 이것들이 다 일치를 하는 게 맞죠. 원칙이죠. 근데 이게 일치가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제표가 뭔가 잘못됐거나 뭐 신고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일치된 경우에 정확한 보험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자료 가급적이면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일용직 급여 중에서 그 단순히 그 공사원가 명세서의 작금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 적용제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용제외 일용직 보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비슷합니다. 아까 상용직 급여에서 제외하셔야 될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65세 이상, 65세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5세 이상 처음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에만 실업급여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사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 원칙적으로는 물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용직으로 신고 들어간다? 하루 단위로 끊어서 신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넘는 순간부터 고용보험은 일용직이 제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그 일용직 분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만 제외된다. 자, 이거 다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와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보험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65세 이상자, 만 65세 이상자는 이 실업급여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포함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신고를 하실 때도 실업급여 보수총액 따로, 고용안정 직능 보수총액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실업급여에서만 제외를 하셔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용직 외국인 중에 F256 체류 자격,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H2E9 체류 자격, 실업급여 보수총액만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안정 직능 보수총액에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F256 그리고 H2E9 이 외에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전체 보수총액을 다 빼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고하실 때 F256, H2E9 이 외에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많다. 그럼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니까요. 자, 다음으로 건설일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외주공사비랑 기타 보수의 산정인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비중이 크기도 크지만 사실 회사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하실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2화에는 좀 이 외주공사비 부분을 좀 실수가 없게끔 도와드리려고 이 2화에서는 외주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주공사비를 어떻게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하시는지 보시면은, 자, 하도급 공사금액 외주공사비에서 30%를 노무비로 보고 보수총액에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30%라는 거는 하도급 노무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 중에 하도급 공사 중에 30% 정도로 평균적으로 인건비로 본다라고 고시를 하는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하도급 공사, 외주 공사비에서 30%를 인건비로 잡고, 그러니까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30% 정도는 보험료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주 공사비의 30%를 하도급 인건비로 잡고 보수총액, 건설 일괄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모두 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요 승인을 받은 건설 그 하도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총액에서 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도급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낸다라고 약정을 한 하도급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에서는 제외를 하고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외주공사비가 사실 기타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타 계정. 이 기타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원재료 계정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에 그냥 에어컨 구매, 대표적인 내용인데,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거는 구매는 하지만 설치까지 다 같이 오거든요. 설치까지 다 같이 에어컨 업자나 엘리베이터 업자에서 해준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외주 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냥 에어컨만 구매, 엘리베이터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주 공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99% 외주 공사로 인정이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주 공사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원재료 규정에 있더라도 누락되지 않고 이제 보험료에 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생산 제품 설치공사 특례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거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고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기로 하고요. 왜냐면 그거 인정받으시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보진 않고 그냥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시공이 같이 오는 구매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외주공사로 판단이 되니 외주공사 보험료를 신고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인데 그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이것도 하도급으로 보고 30% 외주공사비로 산정해서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해야 되냐 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불법 재하도 여부는 1차적으로는 묻지 않아요. 이게 재하도냐 제재하도냐 이런 것들 따지진 않고 그냥 이거는 어쨌든 재하도 하도급 그러면은 원청에서 보험료 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보험료를 산정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불법화 재하도냐 아니냐 그런 거는 여기서는 따지지 않아요. 별건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주공사비 누락이 굉장히 이제 보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제2화를 통해서 별도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잘 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서 기타 보수를 산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기타 보수에는 대표적으로 장비 사용료나 기타 노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 장비는 특고와 특고가 아닌 장비로 구분이 돼요. 특고라는 거는 뭐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쉽게 말해서 건설 장비인데 그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그 기사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의 이제 근로자처럼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의 장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그 건설산업기본법상 그 건설 기계에 해당되는 그 장비에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혼자서 근로자처럼 사용자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건설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도인데 이 특고는 사실 그 특고가 아닌 장비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특고는 산재보험 기준보수월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보수월액이 있고 이비직 신고라는 거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뭐 계속 상시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 이틀 쓰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기계 특고 이비직 신고라고 해서 그 일을 한 날수만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준보수월액을 그 신고하신 일수에 일할 계산을 하셔가지고 보수총액에 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고가 아닌 그런 장비인 경우에는 그냥 외주공사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만 들어간다. 그래서 장비 사용료의 30%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짚어드린 부분인데 특고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고 고용보험은 그 부가고지죠. 네, 부가고지로 매달 납부하고 계셨을 거예요. 신고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매달 납부를 하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이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일 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노무비라는 건데요. 기타 노무비는 대표적인 게 사업소득자죠. 물론 이거는 뭐 일용직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그냥 이제 사업소득자인 것처럼 사업소득자로 들어와서 이제 용역을 맡기신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총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 소득자의 보수,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 이런 것들은 100% 보수잖아요. 30%가 아닙니다. 이거 30% 계산해서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 보수이기 때문에 그냥 전액을 다 보수총액으로 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최대한 쉽게 저희는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이 내용들만 주의하셔가지고 보수총액을 산정하신다면 사실 크게 누락되는 거 없이 크게 무리 없이 보험료 신고를 잘 해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2화에서는 그 가장 실수가 많으신 부분, 그 외주공사비를 이제 다른 기타 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외주공사비를 보험료 신고 때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했을 때, 확정정산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차액을 징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을 때 추징이 되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나 영상 자료를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보험료 신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나 그다음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업 4대 보험에 관련된 정보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잘 확인하셔서 이번 2023년 보험료 신고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